김동영의 첫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댓글에 박지희 씨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생일이에요? 아, 네, 생일입니다. 네,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째 생일입니까? 네, 30...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생일인데 오늘 뭐 했어요? 일했습니까 그냥?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할 예정입니다. 뭐 오늘 밤늦게 아마 일정이 끝날 텐데 네. 뭐 생일이라고 별거 없네요. 네, 뭐 별거 없죠. 네.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일이라는 게 딱히 뭐 그래요. 네, 이렇게 뭐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네요. 365일 중에 하루죠 그냥. 뭐. 네, 그래도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여당 경선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차 충청 라운드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예.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였는데 이 지사가 승리를 한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주자는 조직표를 기대를 했는데 예.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SNS가 발달하는 세상에서는 조직표가 힘이 없다. 민심과 당심은 같이 흘러간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입증된 건데 다시 한번 입증된 거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경선 하루 전이죠. 오창석 평론가하고 이야기할 때 네. 제가 이재명 지사가 45% 이상 얻는다. 오창석 씨가 50% 얻는다 그랬는데 오창석 씨가 더 가까이 맞췄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경선 끝나고 이재명 캠프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재명 캠프 쪽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40% 초반 정도, 잘하면 40% 중후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50%가 넘어서 상당히 고무돼 있고 이재명 후보 자체도 이렇게 나올 줄 몰라서 상당히 지금 기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박빙이 돼야 더 흥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너무 압승을 하면 이 경선이 재미없게 흘러가서 뭐 네. 일장일단이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원사이드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다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아슬아슬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네거티브는 네거티브가 아닌 것처럼 엄청난 네거티브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본선 가면은 상대당이 다 그걸 써먹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읽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2차 대전을 좀 총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쪽이 호남이잖아요. 예.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뭐 친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호남의 경선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호남에 당원 대의원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게다가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 텃밭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여기에서 역전 혹은 근접한 것을 바란다. 이런 계산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은 당신과 같이 흘러간다. 그리고 역대 호남은 계속 전략적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대의원 당원이 남은 게 서울 경기잖아요. 마지막에 치러지는데 어떻게 거기 보면 또 이재명의 텃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청에서 유의미한 숫자를 얻지 못한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특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내심 충청에서 10% 이상 얻기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총력을 기울였어요.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 3위인 추미애하고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있는 1차 슈퍼위크 1차 슈퍼위크에서 추미애가 3등으로 역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정세균 후보가 계속해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마 그 캠프 내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주자들은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이낙연 후보나 특히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 후보는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남았으니까 네. 정세균 후보는 이게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본선에 못 오르면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3등도 아니고 4등으로 밀려난다면 그래서 슈퍼위크 끝나면은 본인의 거취를 아마 캠프 관계자들과 상당히
고심하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다음 대선에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놀랐던 게 이게 뭐 큰 표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 세종에서는 또 추미애 후보가 3등을 했더라고요. 경선에서. 그건 역시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의원에서는 그 정세균 후보가 압도적인 3위였거든요. 네. 근데 권리당원에서 추미애 후보가 많이 앞서면서 뒤집은 건데 그만큼 과거에 대의원들이 사실 움직이면 권리당원들도 함께 움직였었는데 네. 뭐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버스 타고 가면서 누구 찍으라 그러면 우르르 찍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거 없다. 거기다가 SNS 발달하기 때문에 대의원 영향을 당원들이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0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이 지사가 과반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아까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네. 40% 중후반 예상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슈퍼위크 때 55 이상 50대 후반 혹은 60을 얻어서 과반을 달성한다는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기대 이상의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1차 슈퍼위크에서는 6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60이 넘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딱 예언을 하시는 딱 예언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틀렸기 때문에 제가 뭐 오창석 평론가보다 더 못 맞추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딱 정확하게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에 오창석 평론가 출연하면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그렇게 되면 슈퍼위크에서 50% 후반이나 60%쯤이라고 결정이 난다면 경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예측을 내고 계신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 청부 고발 사주 의혹 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버스가 처음에 이제 이 고발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오늘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 김웅 의원의 이 텔레그램방 캡처본 그리고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일단은 그 손준성 검사가 지금 후속 보도만 보면 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거고 김웅 의원도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달하면서 폭파해라, 삭제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불법적 요소가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아직도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아직도 조작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조작 가능하지라고 했더니 윤 캠프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의 이름을 그냥 저장해가지고 번호 다르게 해서 아무 번호나 네. 그렇게 하면 그런 건데 네. 예, 이게 변명이 참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조작하면 금방 탄로나거든요. 경찰이나 검찰 조사하면 바로 거짓말 두통 나면은 역공 받는데 누가 그런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 윤석열 캠프 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만나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사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인데 뭐 당에서도 조사하고 한다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서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사위에서 오늘 법사위 열렸죠. 열려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만일 그러다가 또 한 번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국민의힘 전체가 여기 휘말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 사안은 당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캠프 쪽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좀 공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후보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뉴스버스라는 매체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 출신이기도 하고 또 야당 쪽에서 이제 정치인을 할 뻔했던 네, 그런 이력을 또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권에서 공작을 하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본 후보가 된다면 하지 왜 지금 합니까? 지금 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지금에서 오히려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보수층의 적합도에서는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민주당에서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11월 달쯤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님 말씀대로 그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지도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게 일단 거리두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호하지 않으면 뭐 1위 달리는 후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유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지지자들에게. 또 윤석열 후보 쪽을 도와주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눈에 보이는 거리두기나 선긋기를 하게 되면 당장 불만을 쏟아낼 테고 그러면 당의 분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좀 이 상황이 가장 반가운 분은 홍준표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전 총장한테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굉장히 지금 화력을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화력을 집중한다고 했습니다만 네. 홍준표 의원이 지금껏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화력을 집중 정도는 아니고 살짝 건드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네. 언론에서 때리고 있고 여권에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특별히 나서진 않는다. 다만 자기가 의도한 혹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판이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전면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세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그게 뭐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홍준표 후보는 고무되지 않았겠어요.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접한 것도 나오고 뒤집은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한테.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해서도 이낙연 후보한테 이기는 것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캠프에서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한테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주에 장모 2심 재판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윤 전 총장하고 김건희 씨가 거주했던 이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라는 아파트 그 17층의 아파트가 삼성이 보유한 렌트 아파트라는 이런 열린공감 TV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흔들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장모권이나 부인권 가지고 지지율이 출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사주 의혹이 네.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지금 뉴스버스에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처음 보도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도 다시 후속 보도했잖아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첫 네. 보도를 했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말에 또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예. 속보들이. 그러니까 뭐 뉴스버스에서 어떤 패를 갖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검찰에서 자체 감찰에 들어갔잖아요. 만일 거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자기 식구들을 감싸느라고 이렇게 허황된 감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또 법무부가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지금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혹은 특검으로 또 얘기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어떤 실수로 조금씩 빠졌는데 확 빠지진 않았거든요. 지지율이. 네. 그게 아직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윤석열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가 왜 2위로 치고 올라오느냐. 대항마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정 안 되면 재수생 홍준표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가 대항마다라고 여겨진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한순간에 훅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가서 이제 수사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조금. 뭐 그거는 공수처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네. 그냥 공수처가 여러 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글쎄요. 의지가 잘 보이지 않고요. 이게 결국은 검찰 자체 감찰에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법무부 감찰로 들어갈 테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아마 또 특검 주장할 겁니다. 근데 이게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뭐 윤 전 총장이 정치계를 떠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번진다면 만약에 더 큰 것들이 막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거가 나오면 네.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거 증거 나오기 쉽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아는 것 좀 있으세요? 윤석열 총장이 네. 의혹이 사실한 전제하에 네. 손준성 검사에게 페이퍼로 지시를 했겠습니까? 아, 말로 그냥 구두로 했겠죠. 했다면. 그건 녹음하지 않는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증거는 없죠. 네. 그러니까 보고할 때도 구두로 했을 테고 만일 했다면은 네. 그거 어떻게 증거로 남습니까? 이걸 증거 찾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관련됐다는 걸 증거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겠고 다만 지금 뭐 야권 후보들도 말하는 것처럼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의 최고 수장이었는데 밑에 검사, 자기 자신의 최측근 검사가 이렇게 비위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난 몰랐다. 네. 그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웅 의원과 그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기가 힘들어진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 손준성 검사는 저는 좀 빠져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실명이 거론된 판결문이 흘러나갔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로그인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실명 판결문. 예. 그러면은 손 검사는 좀 빠져나기 어렵지 않느냐. 근데 뭐 김웅 의원이야.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고 후보 시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전달만 했다. 아, 사실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네. 그냥 내 텔레그램 왔기 때문에 전달 눌렀다. 라고 하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죠.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뭐가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정말 억울하다면 이거는 좀 강력하게 기자회견이라도 열고 좀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이 논란을 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퇴한다 만다 번복하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 대신에 이제 본선 경쟁력을 묻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제가 맞췄네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못 넣는다. 내가 이동열 쪽에서 꾸준히 얘기했는데. 네. 이건 맞췄어요. 하나 맞히셨습니다. 지금 오창석 씨의 그 예측이 옳았던 부분을 다 두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퍼센트 이런 거 맞추는 건 사실은 네. 뭐 김용민 씨도 자기가 맞췄다고 막 자랑하던데. 네. 소 뒷걸음치다시 잡은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 저는 이 사퇴도 사실 좀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뉴스를. 네. 네. 근데 뭐 사퇴했다, 번복했다가, 근데 뭐 쉽게, 왜냐면 그러면은 다음 자 사람 누구 뽑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홍원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나를 흔들지 마라는 뭐 경고 차원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그 당이 더 분란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네. 그건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본선 경쟁력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본선 경쟁력이든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고 하든 빼자고 하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1차 컷오프 8명 안에 다 들어가요. 8명 안에 들어가고 이제 2차 컷오프 때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또 룰이 바뀌기 때문에 1차 컷오프 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싸운 거는 뭐 기선 제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판 흔들기도 있죠. 어떻게든 판을 한번 흔들어 봐서 지지율을 좀 높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주춤하니까 판 흔들기 위해서 이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도 자기 지지율이 좀처럼 안 오르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네. 우리 방송에서도 최재형 후보 캠프 측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이용 한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역선택 방지 조항 대신에 본선 경쟁력을 넣는다. 어차피 뭐 8명 안에는 우리가 언급하는 사람들 다 들어갈 테니까 기선 제압 용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는 이 사주 의혹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 하고 그리고 주말에 있을 민주당의 슈퍼위크 이게 어떻게 되냐. 사실은 분수령이죠. 슈퍼위크가 결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아마 많은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 모레 다 이동형 촉시간에 일단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 오늘 생일이니까 자랑 하나 하고 가면 안 되나요? 하십시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54%로 타방송에서 마쳤습니다. 타방송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방송은 중요하지 안 쳐주나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소 뒷걸음질 치다 시작했다고.
네, 그런 어쨌든 거다. 맞췄다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축시간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는 뵙겠습니다. 네, 박지희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분 모셨습니다. 검찰에서 야당에 넘겼다 추정되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 전화 연결합니다. 황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맨 처음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올해 초까지 제가 다른 제보자나 기자들을 하고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주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뒤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짐작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 것을 느끼니까 상당히 좀 어처구니였다. 일국의 총장이 진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예. 사실 좀 분통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윤 후보는 본인은 전혀 모른다. 그런 걸 왜 하느냐 이런 입장 밝히고 손준성 검사도 자신도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지금으로서는 그 두 사람은 발뺌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워낙 이제 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을 전문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발뺌을 하고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예. 아마 그렇게 보인다 이 말씀이고. 네. 한겨레가 오늘 고발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던데 피고발인으로 황최고, 최강욱 대표, 유시민 이사장 등이 적혀 있고 고발일 날은 비워뒀다. 이게 또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개월에 걸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던데. 네. 황 최고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본인과 김건희 씨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A와 관계된 부분, 검언유착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있고, 물론 그게 공직선거법도 끼어 있습니다만, 예. 본인과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는 1월 달에 뉴스타파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채널 A 부분은 3월 23일경에 채널A 쪽에서 눈치를 채거든요. 예. MBC가 취재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걸 반격을 취하기 위한 모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고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2달 정도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되어 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의혹 보도가 사실한 전제하에 네. 검찰과 윤 전 총장은 왜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까?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자신과 자신의 처에 대한 비판이나 수사 이런 걸 차단할 것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총장이다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싶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총선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으니까 야당의 승리를 어떻게 이제 옆에서 도와서 일종의 야당에 대한 정치적 지분을 미리 챙기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좀 다 가능한 그런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국민의힘은 결국 고발이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여기 고발장에 적시된 인물들은 보수 단체를 통해서 어쨌든 또 다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최고위원님 생각할 때는 보수 단체하고도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고발장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당시 미래통합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받아봤을 때 개인에 관계된 부분, 즉 윤석열 씨와 그다음에 김건희 씨, 한동훈의 개인 문제에 관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당에서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그걸 할 문제는 아니죠.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법셀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나중에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은 추측을 하고요. 공직선거법 부분은 따로 떼어내가지고 나중에 결국 당에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둘 가지 다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예. 이 과거에 국정원과 어버이연합 간의 어떤 커넥션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네.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의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손준성 보냄 이 텔레그램 문자 캡처 이게 추미애 후보 이름을 또 거론하면서 여권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좀 너무 심한 과도한 상상 같고요. 예.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실 그를 조작했다라고 하면 김웅 전 검사, 김웅 전 의원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당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렇게 조작 가능성도 언급하는 것은 이 문제가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 뭐 정치적뿐만이 아니고 사법적으로도 처벌을 네.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절대 동감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무부에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최고위원님 개인적 생각으로 박범계 장관이 좀 소극적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예. 대검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감찰부에서 바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아마 보도가 난 시점이 목요일 오후에 나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안이 보도되자마자 감찰 쪽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정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됐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조만간, 어차피 감찰 결과는 외부에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감찰 결과에 기초해서 뭔가 또 다른 액션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곧 수사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감찰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되죠. 아,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거의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발장에 첨부된 첨부 자료 이게 실명 공개된 판결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전문가들은 로그인 기록만 확인하면 누가 이것을 다운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그러면 감찰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킥스라고 해서 형사사법 공동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아마 지금쯤은 다 확보를 해서 분석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손준성 검사는 오늘까지도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시줄과 날줄이 막 얽혀져 있다고 그러는데 예. 외형상으로 드러난 사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아하. 윤석열, 그다음에 손준성, 김웅 이런 어떤 그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뒤에는 또 가로 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되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러 명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하나의 공동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의 솜씨가 담겨 있는 고발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손준성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특히 말하면 공안 쪽에 아주 전문가가 여기에 손을 같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렇다면 송 검사나 윤석열 후보나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다들 뭐 구두로 지시하거나 보고 받거나 했겠죠. 페이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이 증거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 킥스와 그다음에 판결문 내려본 거요. 예. 그 킥스라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손준성 검사가 김웅 검사와 주고받았던 그 텔레그램 사진 그런 부분까지는 연결이 돼가지고 손준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킥스 자료를 빼낸 사람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한동훈이라든지 김건희 씨라든지 이분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는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수처 수사도 가능할까요?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기는 한데 공수처가 지금 그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공수처가 아닌 일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범죄가 또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하고 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고소나 고발을 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 감찰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수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와 좀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던데 혹시 특검 얘기도 나올까요? 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기도 하니까. 예. 네, 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뭐 자체 감찰 결과가 그렇게 뭐 유야무야로 끝난 다음에 특검에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황 최고위원님 SNS를 제가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여권 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쓰셨던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자리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정치 공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사나 감찰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고 본인을 가리키는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gon란해지니까 결국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감찰 이런 부분들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기 위한 공작을 할 여지도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이제 뭐 장관과의 관계, 법무부 장관의 관계라도 그 관계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당정청 내에서도 또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개혁을 좀 견제하고 또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윤 총장이 기존의 인연을 이용해가지고 내부의 관계에 즉 법무부 장관이나 대검에다가 일종의 조건의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뭐 작업을 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제가 일종의 약간의 사전 경고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미리 이런 부분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던 겁니다. 예. 뭐 황희석 최고가 나온다고 예고해서 그런지 지금 실시간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들 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건과 상관없습니다만은 지금 댓글에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검사의 폰은 왜 풀지 못하냐는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에는 아예 누구도 한동훈 씨의 핸드폰을 풀려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 전문가가 대금에 있기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것을 거의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 아마 김호수 총장 체제에서 뭐 기본을 풀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쉽게 말하면 그 비밀번호를 다 풀기 위해서는 수많은 핸드폰을 복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개면 100개의 어떤 핸드폰을 복제를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데 보통 짧은 몇 개의 비번이면 뭐 한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에 푸는데 비번이 많거나 복잡하면 이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 뭐 수사의 의지가 관계는 없겠네요. 수사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분명히.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시간의 문제지 풀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대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좀 보입니다. 모습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 이 고발 사주에 대한 의혹은 조금 더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의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거부터 엿듣지 않을 수 없는데 여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관련 내용을 보고, 보도 내용 보고 다들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제1야당의 그 후보자와 관계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국면 자체가,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 검찰개혁 앞에 있었고, 또 그것이 총선이라는, 중차대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와도 또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이 이렇게 견련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검찰 출신의 야당 정치인까지 함께 결합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걸 조망하겠지만 그 검찰개혁 저항을 위한 총체적인 그 역량들의 분산 재배치 그리고 또 협력 이런 과정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떤 장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절감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역대 이런 대선 후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을 둘러싸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정작 본인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그 큰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정말 운명, 그러니까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막아나서는데 활용했다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예, 국민의힘은요? 네, 옛날에 그 태산명동 세일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태산이 떠나가서 요동을 치더만은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입니다. 예. 뉴스버스 그 인터넷 매체의 그 어떤 뉴스를 보고 민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난리를 치고 예. 대선 후보들도 벌떼같이 난리를 칩니다. 예. 이것은 윤석열 죽이기 2탄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윤 전 총장도 어이없는 일이다 이야기했고 캠프에서도 뉴스버스를 즉각 증거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대검 감찰부에 감찰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조금 기다려보면 결과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제보자라고 했는데 예. 그 제보자 밝히면 되는데 왜 밝히지를 못하느냐. 김웅 의원이 당에 문건 전달했다는데 그 입증이 어렵지 않은데 증거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밝히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이번 의혹의 핵심은 우선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전 총장께서는 연루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예.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손준성 대구 고검 인권보호관 지금 현재 오늘 자기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송 검사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오늘 김웅 의원도 나서서 자기가 당에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자기가 이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고발 사주라는 것도 실체가 전혀 없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본다면 근거가 전혀 없이 보이는데요. 근거가 없다면 윤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입지는 탄탄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게 의혹이 사실이 나타난다면 그런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죠.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발장을 넘긴 시점부터 관여한 인물부터 결과까지 석연치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여러 가지 어떤 생태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한 번씩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매체라고 했는데 여러 사건들 뉴스가
진실로 드러나는 데까지의 어떤 과정들, 형성되는 과정들, 또 비화되는 과정들 한두 번 지켜보신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켜보는 모두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판의 첫 번째 뉴스를 언론사들이 그리고 또 공중파, 지상파들이 받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파만파 펴지는 데 있어서 그 뉴스가 근거로 제시했던 방식 그리고 첫 번째 거론했던 김웅 의원의 어떤 답변 방식이 이거 그냥 예사로 넘길 상황이 아니다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그 이후에 증거를 대라는 야당의 어떤 공세에 즉각적인 나름의 방식의 증거를 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자들이 증거 하나에 대한 합리적인 항변을 하기보다는 무턱대고 어떤 정치적 음모라는 식으로만 대응하면서 오히려 이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확신을 더 증폭시킨 겁니다.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의 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요. 특히 한동훈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손준성, 사실상 윤석열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오른팔이라고 얘기할 만큼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범죄정보기획관이 보통직위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이 관여하고 또 김건희 씨까지 관여한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의 소통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감찰이라는 권한의 발동은 힘듭니다. 그래서 수사도 기다려야 하고 또 국회 역시도 이런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행해진 어떤 국기문란 사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막아넣어선 총체적인 저항이라는 점에서 이 건은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예.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 이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인지 아닌지는 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 정말 반드시 규명돼야 돼. 저는 검찰개혁 앞에 그를 보위하던 정치 세력과 어떤 방식으로 연합하고 저항하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저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국회도 그 권한을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이 진보 측이 전형적으로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은 생태땅 폐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실체가 없었는데 그 당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전공으로 하는 것이 뉴스버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터뜨리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이 받고 그것이 진보 언론이 받고 그것이 방송이 받고 또 포탈이 받고 다시 재확산되는 이 어떤 생태를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재미를 보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만약에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팩트가 있다면 검찰 감찰을 통해서 하고 검찰 감찰이 수사라든지 이런 걸 못한다면 공수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팩트에 대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평지분파를 일으켜서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게 어떤 완전히 무슨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박성중 의원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의혹을 부인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거는 빼고 그 텔레그램 캡처 보면은 손중성 보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캡처본 자체가 조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캡처본 자체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다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어떤 스크린을 해봐야 됩니다. 검색을 해보고 전체를 판단해봐야지 단순한 그 사항만 가지고 이 전체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럼 검찰에서 지금 감찰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좀 보겠다 국민의힘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파장은 조금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비율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것보다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은 국민의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고무적이랄까요? 이게 지난번 재보궐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던 건데 좀처럼 안 바뀌더라고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먼저 여쭤보죠. 네네네.
오늘 그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49.8%입니다.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42.7%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더 많고요. 예. 다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은 1위가 이재명 지사가 28%,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4%가 1.6%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마치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유리한 여권의 후보가 훨씬 유리한 이런 측면을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범보수 후보자 5명, 윤석열을 비롯해서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부분까지 합치어서 범보수 후보자의 합계가 49.4%입니다. 예. 그리고 그 범진보 후보자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신상전, 박용진까지 합쳐서 범진보 후보자가 44.4%입니다. 한 5%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정권 교체와 후보자의 전체 합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국민의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예. 또 내륙 남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 여당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점, 이건 저희로서는 참 뼈아픈 일이죠. 예. 집권 여당으로서 남은 시간을 이제 마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매일 다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요. 예. 그와 별도로 그 여권 후보 지지도가 더 높고 상대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에 대응할 만한 어떤 그 대안제로로서의 야당 후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지표들을 보면 더더욱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 세력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시대 교체를 담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의 의제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당 후보들에게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서 기승전 반문이잖아요. 예. 우리 선거 전략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프레임상에서도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선거를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에게 이런 훈수를 뜰 입장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건강한 경쟁들 자체가 국민들한테 희망의 어떤 전체 총량을 크게 만드는 그런 대선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기승전 반문만으로는 그런 희망의 경제에,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합을 누리는, 미래 합을 누리는 방식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마냥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런 정치적 격동기와 맞물려서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촉발됐던 민생경제 위기 자체가 어떤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거나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선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에 있어서도 야당과의 지혜로운 어떤 이제 합리적인 어떤 협조가 사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적 과제에 있어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예. 여론조사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기승전 반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저희들도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선에 가게 되면 저희들의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큰 그림 충분히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6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론이 변할지 좀 지켜보고요. 이재정 의원님. 네. 지금 집권 마지막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대통령 집권 마지막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 이거는 당에서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이라고 대표되는 것들이 사실 국회에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 성과라든지 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과 대척점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회 성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정말 국회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단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협치 프레임이건 독단 프레임이건 결국은 민심에 대응해서 어떤 의제를 넘어서지 못한 무능
이라는 결과 안에서 국민의 실망감을 드린 것 같고요. 그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안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 더욱더 경주해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럼 각 당 경선 이야기 좀 여쭤보죠. 박성중 의원님. 네. 그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뭐 사퇴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본격적 경선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본격적 경선 들어가면 더 내용이 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인해서 전체가 일단락이 됐고 또 선관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경선 룰에 일단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의 의견 충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역선택 조항은 빠졌지만은 역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본선 경선에서 50% 반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여론조사 설문이라든지 토론의 형식, 횟수 등 뭐 일부 갈등의 소지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선 후보자들이 그래도 다 철학과 비전과 또 어떤 등망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좀 여쭤보죠. 지난 주말 있었던 충청권 첫 경선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이재명 기사의 압승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조직표가 결국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민심과 당심은 같이 흘러간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면 소위 조직표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대의원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체 표보다는 훨씬 더 적은 득표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유선 전화라든지 신청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소위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활용하던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뒤떨어지는 포인트를 보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도 캠프의 한 구성원이긴 하지만 당초에 목표했던 수치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표를 능가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욕구에 기반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에 기대를 했었는데요. 저희 예측 이상이었죠. 정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소통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정말 모수가 늘어난 어떤 당원 지지 기반은 또 국민과의 어떤 국민의 의사에 거의 부합하고 결국 이질적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 민주주의에 한층 다가가는 결과를 확인한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1차 슈퍼위크 때 충청보다 더 많은 걸 얻어서 결선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박성중 의원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의원님 아까 그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당 경선도 큰 내용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홍준표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경선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팩트라든지 이런 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결과는 그대로 따르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더 세게 남아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 더 연장하면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완화하고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당근책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자영업자들은 고강도 방침이 자영업만 잡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용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는데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저희 자영업자들이 지난 7월에 차량 시위를 한번 할 때 이 거리두기, 고강도 거리두기는 추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제가 내다봤고 당장 멈춰달라고 그때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정부 쪽에서 이제 짧고 굵은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기간 고통받지 않겠다 발표하셨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8주째 이어져 온 고강도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이 됐고 저희 예상대로 추석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게 됐다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방역 당국은 영업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했다고 하는데 원래 10시였는데 9시로 땡겼다가 지금 본래대로 돌아간 것 같고요. 연장하려면 뭐 11시까지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백신 인센티브 확대해서 6명까지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백신 안 맞은 사람 2명, 맞은 사람 4명 해서 최대 6명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확대로 해주신 건데요. 최대 6인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지역에서 4명 기준일 경우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2명 해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 거고요. 지금 이 백신 인센티브로 확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시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한 분들의 대부분이 고연령층인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40대 미만 같은 경우는 뭐 치명률 자체가 극히 낮기 때문에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치명률 자체는 낮고 치명률이 높았던 고연령층은 백신을 많이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 이제 거리두기 폐지가 돼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 이제 서울대 의료팀의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거리두기를 폐지해도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지금 상황을 여쭤보기도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업종이 피해가 있었는지가 수치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상관없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지금 자영업자 빚이 66조를 돌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매장 수만 45만 3천 개라고 하는데 정말 제 업종 불문 그냥 뭐 줄도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 뉴스는 나쁘지 않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좋고 내년 전망치도 좋고 수출량은 매달 최대치를 찍고 있고 뭐 주식 시장도 좋고. 근데 이 자영업자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우리만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안아야 될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노력을 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방역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마스크 쓰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뭐 K방역의 성공이라는 또 지표가 나왔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의 시설을 규제해서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서 빚을 지고 그것이 회복이 어려운 폐업까지 한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들이 부각되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정말 너무 짙은 이 그림자에 자영업자들만 희생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2%의 치명률이라는 높은 수치에 무서운 질병이라고 인식이 됐었고 지금은 백신과 여러 가지 또 알파가 아닌 델타는 치명률이 높아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치명률이 0.2%까지 낮춰진 상황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방역 당국에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업 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원 제한이든 영업 시간이든 두 가지가 다 철폐가 돼야지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사실 정상적인 장사를 한다고 해도 코로나에는 생산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상황만으로도 저희는 매출이 한 40%에서 50% 감소하는 상황인데 예. 장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 그게 자영업자들의 요구입니다. 예. 저도 뭐 자영업자분들 몇 분 인터뷰 해보거나 이렇게 취재 나가보면 네. 정 안 되면은 뭐 11시 혹은 12시가 안 되면 11시 이렇게 시간만이라도 좀 늘려달라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업종마다 차이는 그렇겠죠.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영업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정말 1시간만이라도 더 연장해 주세요. 2시간을 연장하고 사정을 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8일날 차량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 7월에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위주의 차량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졌고요. 전국의 11개 지부에서 8일에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한 장소에 집결을 해서 각 시청이나 도청을 한 2에서 3바퀴 돌고 해산하는 차량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현재 심정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부족한 인력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료진들께 좀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긴 시간 동안 함께 지쳐 있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일부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폐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살했다는 소식까지도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고요. 자영업자는 이제 수익이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마이너스는 우리 몫이 됩니다. 이제 빚을 지다 못해 자살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제발 살려달라는 이 부탁을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용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발찌훼손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이 2명 이외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다. 어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석이 56세인데요. 사실상 8월 26일 날 오후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한 명을 1차 범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차 범행은 8월 29일 날 새벽 3시에 또 한 여성을 살해를 해서 2차 범행을 했는데 예. 이 강윤성이가 1차 범행하기 전, 그러니까 8월 26일 오후 9시 반 이전에 다른 제3의 여성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화를 통해서 불러내려고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실행을 못했죠. 만약에 실행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건데 못했어요. 그리고 27일 날 전자발찌를 끌고 도주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제3의 여성한테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아마 그 전화의 그 상태가 안 좋았던지 연락이 잘 안 돼서 장소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여성도 살해가 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거죠. 피해를 안 당했는데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제 살인 예비 음모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도 불러서 살해를 했으려고 마음 먹었다. 준비했다. 왜냐하면 흉기하고 절단기를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인 예비죄로 추가 입건할 생각인 거죠. 예, 추가 입건.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 이 강윤성은 그 최고 극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뭐 우리는 이 시간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니까 사형은 안 이어질 테고요. 그렇죠. 이 살인 예비죄를 혐의 추가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강윤성이 같은 경우에는 살인, 뭐 강도 살인,
그다음 신용거래법, 그러니까 전자금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자팔찌 사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이라든지. 근데 살인 예비를 뭐로 적용하느냐? 예. 그 10년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판사들이 재판장에서 장량 강장을 할 때는 죄명이 많고 범죄가 많게 되면은 감경 소요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불리하다. 또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 형법을 적용하든가 특별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냥 적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것이다.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현성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결국은 금전 문제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다시 한번 경찰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윤성이가 처음에는 이제 성폭행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금전 문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한테도 신용카드를 뺏어가지고 한 596만 원 상당을 뭐 휴대폰을 사가지고 또 되팔았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강윤성이는 강도 살인을 한 것이죠. 예, 예. 강도 살인죄는 알다시피 무기하고 사형밖에 없어요. 예. 없는데 또 두 번째 여성도 2천만 원을 안 갚으려고 또 살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내용은 사실은 몰랐죠. 예. 몰랐고 그 지금 경찰을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강윤성이가 도주해가지고 렌트카를 빌린 다음에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도주를 해가지고 서울역번에 차를 버렸는데 당시에 이제 보호관찰소 연락을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어요. 예. 출동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범인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서 잠복하고 숨어 있다가 범인이 그 차를 타러 나올 때 어떡합니까? 검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좀 미숙했고 또 하나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경찰이 있는 걸 보고 강인성이가 도주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예. 잠복 근무를 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차량을 압수를 했으면 당연히 그 차의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유류품 또 드렁크를 뒤져보는 건 확실한데 그렇죠. 경찰이 차를 압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강윤성이가 지인 명의를 빌렸는데 그 지인한테 돌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지인이 차를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절단기, 흉기 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인 걸 왜 안 했냐. 예. 막 그 당시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뭐 당황도 했겠지만은 차만 돌려주면 되고 왜냐하면 강윤성이의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자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약하게 쉽게 얘기해서 아니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거예요. 팀장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그 차량을 발견했으면 그 유류품이면 거기에 범인이 남긴 유류품이라든지 또 흉기라든지 지문 같은 걸 떼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수색을 안 하고 그 지인한테 넘겨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 흉기라든가 절단기를 찾겠는지 조금 상당히 미숙한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강인성이 유치장에서 경찰을 또 폭행했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수사 진척이 좀 어려울 텐데, 그 팀장님도 이런 수사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 테고.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방법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상대할 때 강현성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과도 많고 오랜 교도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도관이라든지 형사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죠. 하다못해 이 강현성이가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바로 찾지 않습니까? 예. 그 유치장에 있을 때 아마 이제 못 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예. 이 강윤성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는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다. 어차피 나는 무기야. 사용은 안 시키니까요. 예. 그리고 이 정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빵잡이란 말을 쓰는데 자기를 뭐 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뭐 대단한 인물처럼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들이 조사할 때는 그 상대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제압을 하거든요. 예. 제압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의식해서 자해를 합니다. 어떤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철창을 들이받는 데 해가지고 이마에 피 흘린 적도 있거든요.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은 처음 하는 형사들은 당황하겠죠.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문하거나 구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해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하게 되면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되는 거죠. 어떻든 피해자들이 심리를 파악해서 밥도 같이 먹을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말하는 걸 들어주긴 들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한 뒤에 유치장에 넣게 되면은 유치장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도범이라든가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뭐 제압이 안 되니까 담당 형사를 부릅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난동 부리는 폭력배라든지 강도범들을 제압을 하고 또 달래가지고 무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은 실제 얘기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심정도 있죠. 멋대로 행동을 예. 하는 거죠. 아, 그럼 자포자기 심정으로 멋대로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교도소로 이송됐을 때 뭐라 그럴까 자신의 어떤 위세를 좀 가시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교도소에 갔을 때는 그 자체적 문제지만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수사관이 그 피의자가 피를 흘리거나 난동 부렸을 때 마음의 심리적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함부로하지 말고 편하게 해달라는 걸 그 몸으로써 그 시그널을 보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강윤성이 과거 복역하면서 책을 출판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강윤성이가 그 복역 중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이제 15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작가가 있나 봐요. 자기 개발서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자기가 책을 내고 싶다. 2009년 10월로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작가가 이제 그 보니까는 강윤성이가 좀 약간 거짓말 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식당 일 하는 아들과 아들이 있다. 그 사람들 어렵게 산다 이러면서 출판을 부탁하니까는 강윤성으로부터 자필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2010년 5월에 책을 냈다는 거예요. 냈다. 예. 예. 근데 이제 가명으로 냈는데 강우영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요. 그 뭐 제목이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한국의 빠삐용. 뭐가 한국의 빠삐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이 실제적으로 책을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후회하는 것처럼 또 반성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전부 본인이 악의 눈물처럼 거짓으로 다 썼던 거죠. 자기 미화하는 책을 쓰고. 그렇죠. 그 책 썼으면은 어느 정도 팔렸으면 인세도 있었을 텐데. 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인세가 나오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많이 팔지는 못했군요. 예, 근데 200만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보내주라고 계좌를 보내줬어요. 예. 근데 그 계좌가 실제적으로는 와이프나 애들이 아니고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펜팔을 한 여성의 계좌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작가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책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2,000부를 이렇게 인쇄를 한 것 같은데 안 팔리니까 책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00부 정도만 남겨놓고 그거를 다 폐간해버렸죠. 다 없애버리고 그 작가하고도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좀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강윤성이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그 거짓말로 썼지만 그것도 먹히지 않은 거고 인쇄 받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보냈던 아주 거짓말을 상습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곧 법의 심판을 받을 테고요. 또 다른 사건도 충격적인 건데 지난주에 10대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했다. 이것도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비산동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그 18세 고등학생하고 16세에는 학교를 안 다니는 동생인데 그 두 사람이서 그날 그 0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0시 10분경에 주택에 있는 그 흉기로 할머니가 77세예요. 자기 친할머니 할머니를 뭐 얼굴이라든가 머리 어깨를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할아버지가 봤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이제 92세 정도를 먹었는데 119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19에 와가지고 CPR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아시죠? 했는데도 그만 사망을 했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범인들 쉽게 18세 몽이랑 18세, 16세를 체포를 했는데 왜 할머니를 살해했냐라고 물었겠죠. 당연히 조사하면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이 났다. 짜증 났다는 이유로 이제 할머니를 살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할머니는 이 범인들을 즉 그 18세하고 16세하고는 아마 9세, 7세부터 이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9년을 살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심부름 시켰다. 짜증난다. 이걸로 살해했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연락이 안 돼서 어릴 때부터 이 조부모들이 그렇죠.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폐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 되는 게 형제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이런 일 벌이면 한 명은 말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같이 범행을 했어요. 그 동생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형이 시키니까 같이 뭐 공범이라고 하겠지만은 뭐 변호사는 방조했다고 우기더라고요. 방조했다고 우기지만 일단은 같이 공모한 건 맞죠. 이게 어떻든 간에 존속 살해를 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10년 이상 무기 사형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범인들이 사실상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살인죄가 얘기를 하더라도 15년 이하고 또 아마 단기형을 해가지고 형을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은 일단 주범이고. 그렇죠. 동생은 공범인 거죠. 공범인데 정서적 행동적으로 동생은 장애가 있다고 지금 변호사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죠. 예. 일단 형제는 나란히 구속된 상태입니까? 그렇죠. 예. 두 사람을 이제 구속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기소는 붙이긴 붙이지만 일반 성인처럼 그렇게 가중처벌이라든지 크게 처벌 받지는 않는 거죠. 왜? 소년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 근데 동생이 처음에 현장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형을 말리거나 본인 말씀한 대로 어떤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이 적극적으로 가다 했는지 아니면 보고만 있었는지 어떻든 지금 이제 방조하는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을 처벌하는데 아마 처벌 형량은 형하고 동생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주범이니까. 네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할머니가 보니까 이 교복을 빨아서 널어놨더라고요. 예. 손자들 교복을 빨아서.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게다가 할아버지니까 몸이 불편한데 할아버지는 또 이 상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런.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할머니도 장애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2001년부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손자들을 그렇게 한 거죠. 즉 뒷바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조음을 당했던 거죠. 예. 자, 이 반인륜 폐륜 범죄 과거에 이제 한 20여 년 전이죠. 박한상 사건이 있었을 때. 부모를 살해했던 거 그렇죠. 네.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충격받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경악했죠. 자기 부모를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요즘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인륜적 폐륜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고 모두가 경악스러우는데 최근에는 이런 범죄가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가슴도 아프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분노도 느끼지만 또 무서움도 느껴요. 사회가 이때까지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흉악해졌나 더 젊은 어린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이렇게 범인 검거했을 때는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재발을 방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박한상도 결국은 금전 때문에 돈 목적으로 폐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돈 목적으로도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여러 종종 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심부름 시켰다. 짜증났다. 아니 무슨 짜증나고 심부름 시켰다고 할머니 즉 자기를 케어하는 그 할머니를 죽인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젊은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 근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형제들은 구속돼서 뭐 꽤 많은 뭐 성인처럼 뭐 무기징역 이렇게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꽤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텐데 그럼 혼자 남은 할아버지 몸도 잘 본인 스스로 가두지 못할 텐데 누가 케어합니까 이분은?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게 있거든요. 장애분이신 분들도 보조금이 나오고 또 노인분들은 요양보호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이 할아버지를 케어를 당연히 해야 되죠.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되는군요. 그 당연히 나서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